안녕하세요. 책라디오 다은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모쪼록 비가 적당히 와서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겪었던 기분 좋았던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건데요. 혹시 얘기가 길어질지도 모르니까 책의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오프닝 부분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지난 토요일에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집에서 집중이 잘 안 돼서 책을 좀 보려고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옆 테이블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나가야겠다 하고 나오는데 그때 마침 장마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비도 안 맞고 안 젖으려면 그냥 근처에 있는 마을버스 타면 금방 집에 도착을 하는데 그날따라 괜히 우산 쓰고 비 맞으면서 걷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산책로 따라서 집으로 걷기 시작을 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서 비가 들이치고 치맛자락이 막 젖고 그러는데 그냥 비 냄새, 흙 냄새가 좋아서 풀꽃 보고 그러면서 비 오는 날 이렇게 걷는 거 오랜만이다. 다 젖으면 샤워하지 뭐. 그러면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던 길에 어떤 여성분이 풀숲을 바라보면서 뭔가 찾고 계신 거예요. 호기심이 많은 저는 지나가다가 뭔가 하고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분이 클로버를 저한테 몇 개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네잎클로버였어요. 저도 가끔 네잎클로버 찾아보는데 제 기억에는 진짜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놀래서 감사하다고 제가 가져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나도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상추를 뜯듯이 막 근처에 있는 네잎클로버를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 개 찾아서 또 제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버가 작은 다발이 됐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아까 카페에서 받았던 과자 하나를 가방에서 주섬주섬 찾아서 내밀면서 감사하다고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고 건네면서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무슨 행운인가 하면서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비는 계속 오고 발이 다 젖고 치마도 이제 막 무릎까지 젖었는데 마음속에서는 콧노래가 나오고 정말 신나기시까지 걸어왔어요. 평소에도 네잎클로버를 쉽게 찾으시는 용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나는 이렇게 기분 좋은 행운을 누군가한테 선뜻 말을 걸어서 나눠줄 수 있나?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아까 카페 테이블 옆자리에 앉은 분의 목소리가 제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면 카페를 그 타이밍에 나오지 않았을 테고 내가 버스를 탔더라면 그런 우연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그 작은 만남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또 작은 우연들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에도 그런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시인이자 명상가, 번역가이신 류시화 시인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인데요. 일상이나 혹은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에피소드, 그리고 짧은 우화들이 등장하는데요. 작가는 책에서 말합니다. 누구도 우연히 오지 않는다고요. 스쳐가는 작은 만남도 결국 우리에게 어떤 배움이나 느낌을 남기잖아요.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고요. 저는 류시아 작가님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제 영상을 통해서 이 책과 만나게 되셨다면 그것 또한 우연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들으시면서 영혼에 닿는 좋은 문장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책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하고 싶은 에피소드 4개를 선정해서 읽어드리고자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장차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친구가 모 언론사에 입사 지원서를 구해왔다. 그는 함께 지원하자며 내게도 한 장 내밀었다. 잘하면 외국 특파원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친구의 말이 결정적이었다. 우리는 운이 좋으면 히말라야로 취재를 떠나 성자나 외계인과 인터뷰를 하는 특종을 터뜨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농담을 하며 열심히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잊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었다. 필기시험은 열흘 뒤였다. 지금도 서울 북악터널 부근에 있는 국민대학교 앞을 지나갈 때면 그때의 일이 떠오른다. 시험장이 그곳이었다. 어떤 과목이든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곰팡내 나는 월세방에서 밤새워 예상 문제집을 풀었다. 드디어 시험일인 일요일.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아침 일찍 시험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학교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시험 장소를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 강의실로 가니 텅 비어 있었다. 정문으로 다시 가서 물었더니 소희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존 레논처럼 생긴 장발의 청년을 쳐다보며 시험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다고 했다. 날짜를 착각한 것이다. 망연자실 서 있다가 소희 아저씨의 눈초리가 하도 강렬해 학교 앞 골짜기에 있는 국밥집으로 가서 아침부터 혼자 술을 마셨다.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천형을 받은 자신을 한탄하며 인생이 첫 구간부터 막혔다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정릉에서 종로까지 비틀거리며 걸어와 조계사 법당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게 긴 머리로 가리고서 부처님께 절하는 척 엎드려 잠이 들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다른 인생을 살라는 하나의 계시라고.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소속되지는 말자고. 그렇게 시험 날짜를 착각해 외계인과의 인터뷰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훗날 히말라야 여행은 농담처럼 현실이 되었다. 만약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되돌아오는 것을 알게 될까? 그것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을 뜨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길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길이다. 한 남자가 큰 회사의 사원직에 지원했다. 면접관이 그에게 사무실 바닥을 청소해보라고 했다. 그의 청소하는 태도를 만족스럽게 지켜본 면접관이 말했다. 당신을 채용하겠소. 고용계약서와 근무 조건 등 세부사항을 보내줄 테니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주시오. 남자가 말했다. 저는 컴퓨터도 없고 이메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말했다. 이메일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오.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순 없소. 남자는 희망을 잃고 그곳을 떠났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주머니에는 단돈 $10가 전부였다. 고민하던 그는 과일 도매상에 가서 $10짜리 토마토 한 상자를 샀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그 토마토를 팔았다. 2시간도 안 돼 그는 전 재산을 2배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같은 날 그 일을 3차례 반복한 결과 $80를 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날마다 토마토를 팔았다. 매일 그의 재산은 2배 혹은 3배 늘었다. 얼마 후에는 수레를 사고 또 얼마 후에는 트럭을 샀다. 곧이어 여러 대의 배달 트럭을 구입했다. 5년 후 이 남자는 매우 큰 규모의 식품 도매업체 사장이 되었다. 성공한 남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기로 결정했다. 상담을 마칠 무렵 보험사 직원이 그의 이메일 주소를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대답했다. 나는 이메일이 없소. 보험사 직원이 놀라며 말했다.
이메일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하셨군요. 만약 이메일이 있었다면 지금쯤 무엇이 되어 있을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도 사환으로 일하고 있겠죠.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파도는 그냥 치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의 내가 가장 좋아. 한 대학생이 아메리카 원주민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 과제의 일환으로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나바오족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1년을 보냈다. 원주민 집단을 관찰하고 연구 활동을 하면서 그녀는 한 인디언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들의 오두막에서 생활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일하며 나바오족 인디언의 전반적인 삶을 공유했다. 그 가족 중 할머니는 영어를 잘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다.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이해라는 공통의 언어를 서로 나눈 것이다. 마침내 그녀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부족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그 젊은 여성과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족 사람들 모두 그녀와의 이별을 슬퍼하고 아쉬워했다. 그녀가 픽업 트럭에 올라타고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할머니가 따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왔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의 풍파로 거칠어진 주름진 손을 여학생의 두 뺨에 대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툰 영어로 말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의 내가 가장 좋아. 두 사람의 관계가 부러운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살아온 과정과 삶의 방식이 달라도 나의 존재 전체를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그런 관계가,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관계. 그 대학생은 아마도 처음에는 학술 연구자의 냉정한 자세로 원주민의 생활 방식을 조사하기 위해 그곳에 갔을 것이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부족 사람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삶에 받아들였고 그녀 역시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 사랑, 이해, 공감의 공통점은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가슴, 그래서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마음이다. 그때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친교를 넘어 영적 교감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내가 인도에서 수쿠데브 바바지의 제자가 된 것은 그가 멋진 긴 머리를 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나를 대하는 진정성 때문이었다. 타인을 만날 때 습관적으로 꾸미거나 과장된 진심을 보이는 이들과는 달리 그는 나를 대하는데 조금의 가식도 없었다. 다정했지만 굳이 내 호감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또한 그의 앞에서 자신을 꾸미거나 본연의 나와 다른 모습을 드러내 보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나를 보고 웃을 때는 진정으로 웃고 반길 때는 진정으로 반겼다. 우리는 아침마다 겐지스 강가에 앉아있곤 했는데 바바즈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나와 함께 있었다. 나와 달리 그는 마음이 다른 대상으로 배회하는 법이 없었다. 어떤 의도나 기대 같은 것이 섞여 있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꼈다. 한 번은 근처 오래된 유적지로 바람을 쐬러 갔는데 내가 들고 간 낡은 카메라의 셔터 버튼이 어딘가에 떨어져서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내가 잔디밭을 뒤지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을 때 스쿠데브 바바제는 2미터가 넘는 긴 머리카락을 둘둘 말아 올린
커다란 머리를 두 손으로 지탱하고서 온 마음을 다해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토끼풀 사이에서 은색 버튼을 발견하고는 나보다 더 기뻐했다. 내가 장난기가 발동해 이참에 네잎클로버를 찾자고 제안하자 바바지는 다시 반시간 넘게 몸을 기역자로 만들고서 어린아이처럼 풀밭을 훑고 다녔다. 자기 얼굴의 몇 배나 되는 구멍난 붉은색 터번으로 감싼 머리를 두 손으로 받치고서 그때 찍은 사진을 나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에게서 어떤 설법이나 진리에 대한 강론을 들은 바는 없지만 그는 내가 새 책을 출간하거나 어떤 작은 성취를 이뤘다고 말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럼으로써 나 스스로 나 자신이 좋아지게 만들었다. 어리석고 짓궂기까지 한 제자에게 그런 스승과의 만남은 큰 행운이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는 것. 스크데브 바바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을 내 안에 심어놓았다. 판단보다는 온 마음을 담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어떤 사상과 지식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만이 아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좋아지고 가장 나다워지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를 멀리하고 기피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싫어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런 행운을 가졌는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의 내가 가장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우연히 오지 않는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서 만난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으며 누구도 우리의 삶에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내 삶에 왔다가 금방 떠나고 누군가는 오래 곁에 머물지만 그들 모두 내 가슴에 크고 작은 자국을 남겨 나는 어느덧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대학 2학년 때의 초여름, 강의실을 향해 걸어가다가 국문과 후배와 마주쳤다. 어디 가느냐는 그의 질문에 학기말 시험을 치르러 간다고 대답하자 그는 특유의 묘한 입모양을 지으며 선배도 시험을 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요? 하고 어이없다는 듯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 잠옷 충격적이었다. 같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은 시험 같은 현실적인 일에 맞지 않아 보이는 듯 했다. 그는 그 말을 던지고 가버렸지만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그 길로 캠퍼스를 나와 도보 여행을 떠났다. 물론 시험을 보지 않아 낙제를 해서 2학년을 다시 다녀야 했다. 그 여름 떼양볕 아래 길가 가수원의 복숭아를 주워 먹으며 다닌 2달 동안의 도보 여행은 삶과 문학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바른 날과 밑창이 너풀거렸지만 내가 걸어갈 길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곧바로 시쓰기에 전념해 그의 겨울 신춘문예의 시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알듯 모를 듯한 후배의 한마디가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이다. 졸업 후 중학교 임시교사가 된 나는 문학에 몰두해야 할 시간에 자음 접변과 두음 법칙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 괴로웠다. 랭보는 20살이 되기 전에 대표시를 썼는데 30살까지만 살기로 한 나는 시 한 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선배 교사와 저녁을 먹으며 고뇌를 말했더니 그는 석 달만 지나면 그런 고민이 사라질 것이라고 감자탕 속 통감자를 건져 먹으며 말했다. 내게는 그 말이 석 달 후에는 고민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의미로 들렸다. 그래서 다음 날 사표를 내고 개나리꽃 만발한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왔다. 한 달도 못 채웠기 때문에 월급은 사양했다. 더 늦기 전에 선배 교사가 내 삶의 방향을 튼 것이다.
그 후 생계비를 해결하느라 다시 몇 군데 직장을 전전한 끝에 나 자신이 사회 부적응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직 생활에 맞지 않기도 했지만 두통이 심해 매일 출근은 늦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는 건 힘들었다. 결국 몇 개월 만에 자발적인 추방자가 되어 무직자로 거리를 떠돌았다. 당시 서울 종로 2가에 종로서적이 있어서 수도승이 사원을 중심으로 떠돌듯 그것을 기점으로 반경 100m 내외를 온종일 걸어 다녔다. 다리가 아프면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시를 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 화장실에서 한 남자가 아는 체를 했다. 시 동인 활동을 하던 시절 동인지를 출간한 출판사에서 나를 한번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화장실에서 그런 인사를 받으니 나 또한 그가 인상 깊었다. 그날 화장실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불교 잡지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리타분한 내용 대신 명상과 영성을 이야기하는 잡지가 필요하다는 내 의견에 그는 동의했으며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해 새로운 개간지를 내기로 결정하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중 50분은 나 혼자 흥분해서 주장을 폈다. 우리가 만든 잡지는 비록 발행부수는 미미했으나 구도자들과 영성 추구자들 사이에서 금방 화제가 되었다. 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취였다. 잡지의 내용을 기획하고 글을 쓰면서 나 자신도 인도의 다양한 영적 스승들을 알게 되고 내 삶이 인도라는 나라로 방향을 돌리게 된 시작점이 되었다. 잡지사를 그만둔 지 얼마 후 서울 변두리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 사람과 마주쳤다. 잡지사 일을 할 때 잠깐 만난 적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버스 안에서 얘기를 나눴고 버스를 함께 내려서도 얘기를 이어갔으며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도 잊은 채 대화에 몰두하다가 우리 사회의 명상과 영적 추구에 대한 책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에 의견이 일치했고 마침내 함께 출판사를 열기로 길 위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그리하여 얼마 후 그는 발행인이고 나는 편집장이 되어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일은 내가 명상서적을 소개하는 평생에 걸친 작업에 뛰어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우연한 만남들이 아니었다면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내가 한 인간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지, 아니면 여전히 사회 부적응자로 서점 주변을 떠돌았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소설가 보르헤스는 썼다. 우리 삶을 스쳐가는 모든 이들은 각각 특별한 존재이다. 누구든 항상 그의 무언가를 남기고 또 우리의 무언가를 가져간다. 많은 것을 남긴 사람도 적은 것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무엇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누구든 단순한 우연에 의해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어딘가에 나에게 정해진 섭리나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나는 믿는다. 지금의 내 삶에 그런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온다.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이것이 진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나는 내게 길을 가르쳐준 모든 만남과 부딪힘의 결과물이다. 누구도 내가 걷는 길을 무작위로 교차하지 않는다. 여기 인생의 만남에 관한 작자미상의 글이 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는 사람, 한 계절에만 등장하는 사람, 혹은 평생 동안 만남을 갖는 사람이 있다. 그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면 저마다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가 있어 당신의 삶에 온 경우 그들은 대개 당신이 드러내 보인 필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 온다. 당신이 고난을 통과하도록 돕고 길을 안내하고 지지해 주려고 온다.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당신을 도우려고 온다. 그들은 신이 보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며 실제로도 그렇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혹은 좋지 않은 시기에 관계를 끝낼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죽거나 어딘가로 떠나버리기도 한다.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해서 당신이 분명한 결단을 내리게 만든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었다는 것, 우리가 바라던 것이 채워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끝났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올려보낸 기도는 응답받았으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가 온 것이다. 한 계절 동안만 당신 삶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나누고 성장하고 배우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다주고 당신을 웃게 할 것이다.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 그들은 대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당신에게 준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 계절 동안만. 평생의 관계는 당신에게 평생의 배움을 준다. 굳건한 감정적 토대를 갖기 위해 당신이 쌓아 나가야만 하는 것들을. 당신이 할 일은 그 배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관계에서 당신이 배운 것을 주변의 모든 관계와 삶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사랑은 맹목적이지만 진정한 우정은 천리 밖을 본다는 말이 있다. 당신이 내 삶에 나타나 준 것에 감사한다. 그것이 이유가 있는 만남이든 한 계절 동안의 만남이든 생애를 관통하는 만남이든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한 스승에게 4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한 명씩 차례대로 여행을 보냈다. 먼 곳에 있는 배나무 한 그루를 보고 오는 여행이었다. 그런 다음 각자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말하게 했다. 첫 번째 제자는 겨울에 가서 그 나무를 보았다. 나무는 차가운 바람 속에 잎사귀도 없이 헐벗음 자체였다. 껍질 속 중심부까지 메말라 있었다. 제자는 돌아와서 스승에게 나무가 못나고 굽었고 아무 쓸모없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암시하는 생명의 힘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봄에 가서 나무를 보고 온 두 번째 제자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가 본 나무는 가지마다 새움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뿌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길어 올리고 마치 봄과 사랑에 빠진 무언의 몸짓처럼 옷마다 봄 기운이 단단히 오므려지고 있었다. 제자는 앞날이 무척 기대되는 나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제자는 초여름에 나무를 보러 갔다. 그를 맞이한 나무는 온통 흰 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뿌리는 단단히 땅을 움켜쥐고 있고 수술과 암수를 보듬어주는 꽃들에게서는 감미로운 향기가 났다. 그 만개한 세계에 이끌려 다른 존재들이 모여들었다. 제자는 여태껏 본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 네 번째 제자는 어떤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가을에 가서 나무와 만난 그는 가지가 휘어질 만큼 매달린 황금빛 열매들을 목격했다. 그 열매들은 태양과 비바람에 자신을 내맡긴 믿음의 결과였다. 제자는 돌아와서 햇빛과 비를 당분으로 바꿔 풍요와 결실을 이뤄내는 나무의 연금술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다. 스승은 4명의 제자를 불러 모두의 의견이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지만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말했다. 각자가 본 것은 그 나무의 한 계절에만 해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스승은 말했다.
나무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한 계절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든 계절만으로 인생을 판단해선 안 된다. 한 계절의 고통으로 나머지 계절들이 가져다 줄 기쁨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만 겪어보고 포기하면 봄의 약속도, 여름의 아름다움도, 가을의 결실도 놓칠 것이다. 작점 이상의 이 이야기는 타인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도 해당된다. 모든 것을 잃고 서리와 얼음으로 덮인 나무일 때, 헐벗은 가지에 바람 소리만 가득할 때, 그것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판단해선 안 된다. 연약한 우물 틔운 시기에는 그 연약함이 오므려진 기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삶에서 오는 기쁨, 깨달음의 결실은 모든 계절의 빛과 별자리들이 건네주는 선물이다. 배나무를 보기 위해 떠난 제자들처럼 우리는 모든 계절을 품고 한 계절씩 여행하는 순례자들이다. 우리 자신이 한 그루의 나무이다. 나무는 계절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여행의 시작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절들 밑에서 흐르는 생명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직 삶이라는 여행을 시작하지 않은 것과 같다. 어떤 계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나무는 잘 안다. 어떤 겨울도 견디고 남을 만하다는 것을. 유럽의 한 대학에서 인도 문학을 강의하는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다. 입학 면접 장소에서 처음 카밀라라는 학생을 만났는데 각각 다른 머리 길이에 파랗고 빨간 염색을 하고 눈썹은 2배나 진하게 그려져 있었다. 오른쪽 귀에 5개의 귀걸이를 하고 비대칭의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왼쪽 귀에는 또 얼마나 많은 귀걸이가 걸려 있을지 신만이 아는 일이었다. 손가락은 커다란 반지들로 뒤덮여 있고 긴 손톱들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팔찌, 까만색 립스틱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검정 부츠. 그리고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알아듣기조차 힘들었다. 단지 외모만의 문제가 아닌 듯 했다. 그런데 시험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카밀라는 합격을 하고 내 친구의 수업을 듣게 되었다. 다행히 많은 학생들 속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을 가능한 한 피할 수 있었다. 그렇게 4년이 흘렀고 졸업을 앞둔 카밀라가 찾아와 문학 석사과정에 등록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것은 지도교수와 학생이 1대1로 자주 접촉해야 함을 의미했다. 내 친구는 그녀의 머릿속도 외모와 비슷하지 않을까 겁이 났다. 하지만 카밀라의 의지는 단호했고 결국 내 친구의 지도 아래 현대 인도 문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가 하는 말에 집중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석사 과정이 끝나갈 무렵 그녀가 매우 재능이 뛰어나고 지적인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석사학위 논문은 다른 학생들의 박사학위 논문보다 뛰어났다. 현재 카밀라는 힌디어와 우르두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인도문학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내 친구의 훌륭한 동료 교수가 되었다. 머리는 본래의 갈색으로 돌아왔으며 액세서리와 화장도 차분해졌다.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라고 내 친구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한 시기의 모습으로 타인의 존재 전체 혹은 삶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범하는 오류이다. 당시 카밀라는 고딩룩의 열렬한 팬이었다. 그녀는 어느 젊은 록 그룹 가수에게 흠뻑 반해 그와 어울리는 의상을 걸치고 얼굴에는 가능한 한 많은 피어싱을 했다. 그 가수의 공연은 장소를 불문하고 따라다녔다. 공연 후의 파티에도 어떻게든 참석하며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와는 진실한 접촉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상처를 안고 마음을 접었다. 어느 겨울 카밀라는 방학을 맞이해 아버지의 차를 타고 고향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날따라 날씨가 엉망이었다. 강풍이 불고 잿빛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날려 도로가 미끄러웠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던 아버지가 문득 차를 얻어 타려고 손을 흔드는 젊은이를 발견했다. 카밀라는 관심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험악한 날씨에 길에서 히치하이크를 해야 하는 젊은이에게 동정심을 느껴 차를 멈췄다. 그 히치하이커가 차에 올라탔을 때 카밀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몇 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록가스였다. 두 사람은 결혼해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 힌디어에는 킬레가 또 데켄게라는 격언이 있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다. 지금은 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설명할 길이 없어도 언젠가 내가 꽃을 피우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자신이 통과하는 계절에 대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흘러 결실을 맺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알게 될 것이므로. 독일 시인 라이너 쿤체는 썼다. 꽃이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핀다. 자갈 비탈길에도 돌 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인내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내는 앞을 내다볼 줄 알고 살아가는 일이다. 가시를 보고 피어날 장미를 아는 것이고 어둠을 보고 떠오르는 보름달을 아는 것이다.